여러분, 혹시 단 6년 만에 전 세계 인구의 약 3%가 사라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2억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도시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의 국가가 동시에 불타올랐고 바다 건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포성이 멈추지 않았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재앙, 그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그 격동의 시간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시죠. 모든 비극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씨앗은 사실 그보다 20년 전에 뿌려졌었죠. 1918년 4년간 지속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승리한 나라들은 패배한 독일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1919년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천문학적인 배상금은 물론이고 군대는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소중한 땅마저 잃어야 했죠. 당시 연합국 지도자들은 이것이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지만 한 프랑스 장군은 완전히 다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건 평화협정이 아니라 그저 20년짜리 쉬는 시간일 뿐이라고 말했는데 이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독일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치욕감이 쌓여갔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모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감정의 불씨는 10년 동안 서서히 타올랐고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제대공황이라는 기름을 만나 거대한 화염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가운데 베르사유 조약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독일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하루아침에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시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의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강력한 영웅을 갈망하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파고든 것이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이라는 극단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남자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독가스에 당해 부상을 입기도 했죠.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정치에 뛰어들었고 연설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독일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을 씻어내고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며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제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외쳤죠. 경제적 절망에 빠진 수많은 독일인들에게 이 약속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1933년 마침내 히틀러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독일의 수상 자리에 올랐고 불과 몇 달 만에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집중시키며 독재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히틀러는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르사유 조약을 불공정하다며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비밀리에 진행하던 군사력 재건을 공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조약에서 금지했던 전차와 군용기, 잠수함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고 병력도 빠르게 늘려나갔죠. 1936년에는 조약에 따라 군대를 주둔시킬 수 없었던 라인란트 지역에 당당하게 병력을 보냈습니다. 명백한 조약 위반이자 전쟁을 부를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강력하게 항의는 했지만 실제로 군대를 움직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기에 어떻게든 또 다른 전쟁만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훗날 유화 정책이라고 불리게 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의 이런 태도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암묵적 승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도박이 성공한 것이죠. 이에 용기를 얻은 그는 1938년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고향인 오스트리아를 합병해버렸습니다. 커다란 저항 없이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일부가 되었고 히틀러의 식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다음 목표는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그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 지역인 주데텔란트에 독일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 땅을 요구했죠. 유럽 전체가 다시 한번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네빌 체인벌린 수상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히틀러와 만나 협상했고 결국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의 동의조차 없이 주데텔란트를 독일에 넘겨주는 미넨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전쟁을 막았다는 안도감에 영국으로 돌아온 체인벌린은 비행기에서 내리며 서명된 문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세대의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선언했죠. 런던 시민들은 환호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권 밖에서 목소리를 내던 윈스턴 처칠은 의회에서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당신들은 전쟁 대신 치욕을 선택했지만 결국 전쟁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처칠의 예언은 금방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영토 확장은 없을 것이라던 히틀러의 약속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넨 협정이 체결된 지 불과 5개월 뒤인 1939년 3월 독일군은 협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제야 영국과 프랑스도 깨달았습니다. 히틀러는 협상이나 양보로 만족시킬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유화 정책은 완전한 실패로 판명되었고 히틀러의 다음 목표는 누가 봐도 명확했습니다.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유럽의 하늘에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삼킨 히틀러의 시선이 폴란드를 향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와 방위 동맹을 맺고 만약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한다면 즉시 독일과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는 순간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히틀러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폴란드를 공격했을 때 서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동쪽에서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소련이 동시에 덤벼드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양쪽에서 적을 상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1939년 8월 말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철천지원수처럼 보였던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이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상적으로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던 두 독재자, 히틀러와 스탈린이 손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협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나라가 폴란드를 동서로 나눠 가지기로 한 비밀 합의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동쪽 국경의 위협을 제거한 히틀러는 이제 마음 놓고 폴란드를 공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939년 9월 1일 이른 아침, 마침내 독일군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이전까지 누구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선보였습니다. 수천 대의 전차 부대가 적의 방어선을 뚫고 순식간에 깊숙이 밀고 들어가고
하늘에서는 폭격기들이 진격로를 열어주었죠. 이것이 바로 번개처럼 빠르다는 뜻의 정격전이었습니다. 폴란드군은 용감하게 저항했지만 시대에 뒤처진 장비로는 최신 전차 군단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속대로 이틀 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정작 폴란드를 직접 도울 군사행동은 취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주 뒤에는 소련군이 동쪽에서 폴란드를 침공했고 결국 폴란드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독일과 소련에 의해 지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가 무너진 뒤 독일과 전쟁 상태에 있던 영국,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서부 전선에서는 총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참호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도 먼저 공격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이 기묘한 기간을 가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1940년 4월 히틀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 목표는 북유럽의 덴마크와 노르웨이였습니다. 스웨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철광석을 확보하고 영국 해군이 북쪽 바다를 봉쇄하는 것을 막으려는 계산이었죠. 덴마크는 단 몇 시간 만에 항복했고 노르웨이는 2달간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독일의 손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0년 5월 10일 히틀러는 서유럽을 향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과의 국경에 마지노선이라는 거대한 방어 진지를 구축해두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든 이 방어선은 절대로 뚫릴 수 없다고 자신했죠.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독일이 이번에도 제1차 세계대전 때처럼 벨기에를 통과해 공격해올 것이라 예상하고 주력 부대를 가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실제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이 통과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아르덴 숲을 선택했습니다. 울창한 나무와 험준한 지형 때문에 전차가 지나갈 수 없다고 믿었던 바로 그곳을 독일 기갑부대가 단숨에 돌파해버린 것입니다. 연합군의 허를 찌른 독일군은 그대로 서쪽으로 질주하며 영국 해협에 도달했습니다. 이 대담한 작전으로 인해 벨기에에 있던 수십만 명의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완전히 포위되어 프랑스 북부의 작은 해안 마을 덩케르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뒤로는 바다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영국 본토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군 함정뿐만 아니라 어선, 유람선, 개인 소유의 요트까지 온갖 종류의 배들이 총동원되어 포화 속을 뚫고 덩케르크로 향했습니다. 약 9일에 걸쳐 33만 명이 넘는 병사들을 영국으로 구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덩케르크 철수 작전입니다. 비록 모든 무기와 장비를 버리고 몸만 빠져나온 뼈아픈 패배였지만 이 병력은 훗날 영국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선이 되었습니다. 덩케르크 철수 직후 영국의 새 수상이 된 윈스턴 처칠은 의회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며 들판에서 싸울 것이며 거리에서 싸울 것이며 언덕에서 싸울 것이고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죠. 하지만 프랑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력 부대가 덩케르크에서 빠져나간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공세를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6월 14일 독일군은 저항 없이 파리에 입성했고 프랑스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히틀러는 일부러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굴욕적인 항복 문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기차 안으로
프랑스 대표들을 불러들여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불과 6주 만에 유럽 최강의 육군을 자랑하던 프랑스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서유럽 대륙 전체가 히틀러의 발 아래 놓였고 영국은 섬에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을 석권한 히틀러의 시선은 이제 도버 해협 너머 외롭게 저항하는 섬나라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프랑스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 역시 곧 항복하거나 평화 협상을 구걸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히틀러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는 영국의 합리적인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항복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타협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통해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설령 이 섬의 대부분이 점령당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히틀러는 분노했고 영국 본토 상륙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암호명 바다사자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독일 육군이 바다를 건너 영국에 상륙하려면 반드시 먼저 하늘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영국 공군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제공권을 확보하는 것이 상륙의 필수 조건이었죠. 1940년 7월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는 영국의 항구와 남부 해안의 레이더 기지들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본격적인 영국 본토 항공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공군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영국의 전투기 생산시설, 비행장, 지휘시설을 파괴하여 영국 공군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이었죠. 수백, 수천 대의 독일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매일같이 영국 남부의 하늘을 까맣게 뒤덮었습니다. 이에 맞서 영국의 젊은 조종사들은 스피트파이어와 허리케인 전투기를 몰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숫자로는 독일군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영국 조종사들은 하루에 서너 번씩 출격하며 쓰러질 때까지 싸워야 했죠. 독일 공군 총사령관 헤르만 괴링은 4일이면 영국 공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영국의 저항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레이더라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영국은 해안선 전역에 레이더망을 촘촘히 설치해두고 독일 비행기들이 해협을 건너오는 순간부터 그들의 위치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덕분에 제한된 전투기들을 가장 효과적인 시간과 장소에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조종사들의 불굴의 투지였습니다. 처칠은 이 조종사들을 가리켜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이토록 큰 빚을 진 적은 없었다며 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전투가 절정에 이르던 8월 말 한 독일 폭격기가 실수로 런던 시내에 폭탄을 투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양측 모두 민간인 거주 지역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진 것이죠. 분노한 처칠은 즉각 보복을 명령했고 영국 폭격기들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 상공에 나타나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피해는 미미했지만 독일의 하늘은 안전하다고 큰 소리쳤던 히틀러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당장 공포에는 공포로 갚아주라며 작전 목표를 변경했습니다. 영국 공군 기지가 아니라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를 무차별 폭격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1940년 9월 7일 런던 대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대의 독일 폭격기들이 런던을 화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후 약 60일 동안 런던은 거의 매일 밤 폭격에 시달렸고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시는 폐허로 변해갔지만 영국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과 방공호에 숨어 밤을 버텨내고
아침이면 잔해를 치우며 다시 일어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민간인을 향한 이 잔인한 공격은 히틀러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이 런던 폭격에 집중하는 동안 파괴 직전까지 몰렸던 영국의 공군 기지들과 레이더 시설들은 기적적으로 숨 돌릴 시간을 얻었기 때문이죠. 영국 공군은 재정비에 성공했고 전투기 생산량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9월 15일 독일 공군은 총력을 다해 런던 상공에서 최후의 대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미 전열을 가다듬고 더욱 강해진 영국 공군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이날 하루에만 60대가 넘는 비행기를 잃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결국 대규모 주간 공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영국의 것이었습니다. 제공권 장악에 실패한 이상 바다사자 작전은 실행 불가능해졌죠. 10월 히틀러는 마침내 영국 침공을 무기한 연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국은 홀로 버텨냈습니다. 히틀러가 시작한 전쟁에서 처음으로 맛보는 쓰라린 패배였습니다. 영국 침공에 실패한 히틀러의 눈길은 이제 정반대 방향, 광활한 동쪽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불과 2년 전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동맹 아닌 동맹 소련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나치즘과 공산주의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이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저서에서부터 이미 동유럽과 러시아를 독일 민족을 위한 생활권으로 규정하고 그곳의 슬라브 민족을 열등한 인종으로 취급하며 공산주의 정권을 반드시 멸망시켜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었죠. 1939년의 불가침 조약은 그저 폴란드를 쉽게 처리하고 서유럽에 집중하기 위한 히틀러의 시간 벌기용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영국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히틀러는 소련을 먼저 무너뜨려 유럽 대륙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영국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리려 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새벽 히틀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암호명 바르바로사 작전이었습니다. 약 310만 명의 독일군과 수천 대의 전차, 수천 대의 항공기가 3,000km에 달하는 기나긴 국경선을 넘어 일제히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독일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경고는 물론 자신의 정보원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침공 임박 정보까지도 영국이 자신들과 독일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술수라며 무시해버렸죠. 침공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소련군은 독일군의 정격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독일 공군이 수천 대의 소련 비행기를 비행장에 세워둔 채로 파괴해버렸고 독일 기갑부대는 거대한 비자 대형으로 소련군의 방어선을 깊숙이 찍고 들어가 엄청난 규모의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초기 몇 달간 독일군은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민스크, 스몰렌스크, 키예프 등 주요 도시들이 차례로 함락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소련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전사했습니다. 특히 키예프 포위전에서는 무려 62만 명 이상의 소련군이 항복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승을 거두기도 했죠. 독일군 지휘관들은 전쟁은 이미 끝났다. 모스크바 입성은 시간 문제라며 낙관했습니다. 히틀러 역시 우리가 문을 한번 걷어차기만 하면 썩은 건물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며 소련의 붕괴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충격에서 벗어나 모스크바에서 라디오를 통해 국민들에게 위대한 조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후퇴하는 군대에게 점령지에 남겨질 모든 것, 공장, 식량, 철도 등 독일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조건 파괴하라는 초토화 전략을 명령했죠. 소련의 영토는 상상 이상으로 넓었고 길은 끔찍하게 험했습니다. 독일군은 진격하면 할수록 보급선이 끝없이 늘어났고 점령지 후방에서는 게릴라들의 격렬한 저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41년 10월 마침내 독일군은 소련의 심장 모스크바를 향한 최후의 공세 태풍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불과 수십 킬로미터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일부 독일군 부대는 모스크바 외곽의 전차 정류장을 볼 수 있을 정도였고 망원경으로 크렘린 궁전의 붉은 별이 보인다는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바로 그때 독일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겨울 장군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러시아의 혹한은 독일군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35도, 때로는 4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름옷이나 다름없는 얇은 군복을 입고 있던 독일 병사들은 수천 명씩 얼어 죽었습니다. 전차의 윤활유는 얼어붙었고 무기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엔진은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소련을 정복할 것이라 믿었던 히틀러는 병사들에게 방한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소련군은 이 추위에 익숙했습니다. 스탈린은 극동 시베리아에서 일본의 위협을 막고 있던 정예 부대들을 급히 모스크바 전선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방한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죠. 12월 초 모스크바 문턱에서 얼어붙은 채 멈춰서 있던 독일군을 향해 게오르기 주코프 장군이 지휘하는 소련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베리아 사단의 등장은 독일군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얼어붙은 독일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모스크바에서 100km 이상 후퇴해야 했습니다. 히틀러의 바르바로사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정격전이라는 신화가 깨진 첫 번째 순간이었죠. 히틀러는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함으로써 단기간에 끝내려 했던 전쟁을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장기적인 소모전의 거대한 늪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활한 동부 전선은 이후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독일군의 피를 빨아먹는 거대한 지옥이 될 것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지구 반대편 아시아와 태평양에서도 또 다른 제국이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제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기 위해 1930년대부터 이미 만주를 침략했고 1937년에는 중국 본토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들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구호 아래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번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아시아 전역을 식민지화하고 석유와 고무, 철강 같은 필수 자원을 확보하려는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로 향했습니다.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그 혼란을 틈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즉 지금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에 군대를 진주시켰죠. 이는 당시 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미국을 정면으로 자극하는 행위였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도 가까웠고 무엇보다 이 지역은 미국이 수입하는 고무와 주석 같은 핵심 자원의 공급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이런 팽창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했고
1941년 여름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 전면 금지 조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숨통을 끊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당시 일본이 사용하던 석유의 약 82%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일본의 해군과 공군, 그리고 전쟁 기계 전체가 몇 달 안에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 지도부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굴복하느냐, 아니면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동남아시아의 유전지대, 특히 네덜란드령 동인도, 즉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침공해 석유를 확보하느냐의 기로였습니다. 군부가 장악하고 있던 일본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정면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일본 해군 연합함대 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미국의 어마어마한 공업 생산력과 잠재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처음 6개월이나 1년은 마음껏 날뛸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승산이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의 심장을 단 한 번에 찔러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치명상을 입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하와이 오아후 섬에 정박해 있던 미국 태평양 함대의 본거지 진주만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평화롭기만 하던 진주만 상공에 수백 대의 일본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나타났습니다. 6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일본 함재기들은 완벽한 기습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그토록 멀리 떨어진 하와이를 직접 공격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훈련받을 시간조차 없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미군 병사들 위로 폭탄과 어뢰가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항구에 빽빽하게 정박해 있던 전함 애리조나호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수천 명의 승무원과 함께 그대로 침몰했고 오클라호마호는 전복되었습니다. 수많은 전함과 순양함이 파괴되거나 가라앉았고 비행장에 있던 수백 대의 미군 항공기들은 날아보지도 못한 채 땅 위에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불과 2시간도 채 안 되는 공격으로 2,500명이 넘는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이날을 치욕으로 기억될 날이라고 선언하며 즉각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미국은 거의 만장일치로 일본과의 전쟁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마저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전쟁과 아시아의 전쟁은 하나로 합쳐져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진정한 세계대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야마모토 제독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일본은 진주만 기습으로 잠자던 거인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진주만 기습은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전술적 승리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패망을 부른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일본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진주만 공격 직후 일본군은 거침없이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자존심이었던 홍콩과 싱가포르가 함락되었고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이 무너졌으며 네덜란드령 동인도와 버마, 태국까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일본은 호주 코앞까지 그리고 인도의 문턱까지 진격하며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41년 말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추측국의 소나기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일은 프랑스를 무너뜨리고 소련의 심장부까지 진격했으며 일본은 태평양을 자신들의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연합국에게는 암울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942년 전쟁의 거대한 흐름을 뒤바꾸는 운명적인 전투들이 지구 반대편의 세 곳에서 거의 동시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온 곳은 태평양 한가운데였습니다. 진주만 기습 이후 6개월간 일본 해군은 연전연승하며 필리핀, 싱가포르를 차례로 함락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미국의 남은 항공모함 전력을 끌어내 완전히 괴멸시킬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태평양의 작은 산호섬 미드웨이였습니다.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압도적인 전력을 동원해 미드웨이를 공격하면 미 해군이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뛰쳐나올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의 마지막 함대를 수장시킬 계획이었죠. 하지만 일본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이 일본의 암호 코드를 상당 부분 해독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미국은 일본이 AF라는 지점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끈질긴 정보 작전 끝에 그 AF가 바로 미드웨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일본의 함대가 덫을 놓기 위해 미드웨이로 향할 때 미 해군은 이미 그들의 모든 계획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동원 가능한 단 3척의 항공모함을 이끌고 일본군이 예상치 못한 지점에 미리 매복해 두었죠. 1942년 6월 4일 미드웨이 상공에서 운명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군이 미드웨이 섬을 폭격하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력 항공모함 4척,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는 미국의 항모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폭탄에서 어뢰로 다시 폭탄으로 무장을 교체하느라 갑판 위가 아수라장이 된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미 해군의 극강화 폭격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5분 남짓한 그 짧은 시간에 운명은 갈렸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이 쏟아부은 폭탄은 일본 항공모함들을 거대한 불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하루아침에 진주만 기습을 이끌었던 주력 항공모함 4척과 수백 명의 숙련된 조종사들을 한꺼번에 잃고 말았습니다. 이는 일본 해군 항공력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이었죠. 미드웨이 해전으로 태평양 전쟁의 공수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같은 시기 아프리카의 불타는 사막에서도 전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으로 연합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독일의 에르빈 롬멜 장군. 그의 아프리카 군단은 이집트를 향해 질풍처럼 진격하며 연합군의 마지막 보루이자 생명줄인 수에즈 운하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수에즈가 끊기면 영국은 중동의 석유를 잃고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1942년 10월 이집트의 작은 철도역 엘알라메인에서 영국의 새로운 사령관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이 롬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몽고메리는 부임하자마자 병사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싸운다.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여기서 살아서 버티든 죽어서 버티든 우리는 이곳을 지킬 것이라고 말이죠. 그는 롬멜과는 정반대로 압도적인 물량과 철저한 준비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백 문의 대포가 불을 뿜는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롬멜의 군대는 용맹했지만 이미 보급선이 한계에 달해 있었고 영국의 막강한 화력과 물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롬멜의 아프리카 군단은 엘 알라메인에서 처음으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길고 긴 후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영국군이 독일 육군을 상대로 거둔 첫 번째 대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잔혹한 전환점은 얼어붙은 동부전선, 소련의 스탈린그라드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1941년 모스크바 공략에 실패한 히틀러는 1942년 여름 남부의 코카서스 유전지대를 장악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있던 볼가 강변의 도시 스탈린그라드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의 지도자 스탈린의 이름이 붙은 이 도시를 점령하는 것은 히틀러에게 석유만큼이나 중요한 상징적인 승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독일 제육군이 도시를 향해 진격했고 스탈린 역시 볼가 강 뒤에는 더 이상 땅이 없다며 도시 사수를 외쳤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는 독일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고 병사들은 공장 건물 하나, 아파트 한 층, 지하실 한 칸을 두고 피비린내 나는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이곳에 투입된 소련군 신병의 평균 생존 시간은 하루가 채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독일군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도시의 90% 이상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시에 모든 신경을 쏟아붓고 있을 때 소련의 게오르기 주코프 장군은 도시 외곽에서 거대한 포위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 11월 천왕성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 시내가 아닌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했던 독일 제육군의 양쪽 측면, 즉 루마니아군과 이탈리아군이 지키던 전선을 순식간에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스탈린그라드 배후에서 만나 도시 안에 있던 독일 제육군 전체를 거대한 포위망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장군이 이끄는 약 29만 명의 독일군이 완전히 고립된 것입니다. 히틀러는 항복은 절대 없다. 현 위치를 사수하라고 외쳤지만 굶주림과 혹한 속에서 독일군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원수로 승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역사상 독일 원수가 항복한 전례가 없었기에 사실상 자결하라는 압박이었죠. 하지만 1943년 2월 파울루스는 히틀러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남은 병사들과 함께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이 동부 전선에서 당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패배였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 제육군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독일군은 동부 전선에서 단 한 번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베를린을 향해 끝없이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와 엘 알라메인에서 독일군이 무너지고 태평양에서 일본의 기세가 꺾이면서 전쟁의 저울추는 명백히 연합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롬멜의 군대를 몰아낸 연합군은 다음 목표로 유럽 대륙의 부드러운 아랫배라고 불렸던 이탈리아를 겨냥했습니다. 1943년 7월 처칠의 말대로 유럽의 가장 부드러운 하복부를 공략하기 위해 연합군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상륙했습니다. 이 허스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상륙은 이탈리아 내부의 불만에 불을 붙였습니다. 전쟁에 지쳐가던 이탈리아 국민들과 지도부는 독재자 무솔리니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파시스트 대평의회에서조차 무솔리니에 대한 불신이 많이 통과되었고 결국 그는 국왕에 의해 체포되어 실각하고 맙니다. 새로 들어선 이탈리아 정부는 곧바로 연합국과 비밀 협상을 시작해
9월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탈리아에서의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이탈리아의 항복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즉시 정예 산악 부대들을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로 급파했습니다. 독일 특공대가 극적으로 무솔리니를 구출해내어 북부의 괴뢰 정권을 세웠고 이탈리아 반도는 사실상 독일군 점령하에 들어갔습니다. 연합군은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했지만 험준한 산악 지역과 구스타프 방어선 같은 견고한 독일군 방어선에 막혀 끔찍한 소모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몬테카시노 수도원 전투처럼 이탈리아 전선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을 떠올리게 하는 지옥 같은 전장이 되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독일군의 발목을 붙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승리 이후 소련군이 거대한 파도처럼 독일군을 서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영국과 미국을 향해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언제쯤 유럽 서쪽에서 제2전선을 열어 독일군의 숨통을 끊을 것인가? 이탈리아 전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독일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프랑스 본토 상륙 작전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암호명 오버로드,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수백만 명의 연합군 병력과 수만 대의 전차, 수천 척의 함선이 영국 남부에 집결했습니다. 연합군 최고 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 거대한 도박을 지휘했습니다. 히틀러 역시 연합군의 상륙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버 해협에서 가장 가까운 파드칼레 지역이 가장 유력하다고 믿었고 그곳에 최정예 부대와 방어시설을 집중시켰습니다. 연합군은 이 착각을 이용해 유령 부대와 가짜 무선 통신을 동원한 포티튜드 작전이라는 기만술로 독일군의 눈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마침내 가장 긴 하루, 즉 디데이가 밝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천 명의 연합군 공수부대원들이 독일군 방어선 뒤편으로 낙하했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노르망디 해안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약 5천 척의 선박이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소드라는 암호명이 붙은 5개의 해변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출격 전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대부분의 해안에서는 상륙이 비교적 순조로웠지만 미군이 담당한 오마하 해변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대서양 방벽이라 자랑했던 굳건한 방어 진지에서 쏟아지는 독일군의 기관총 세례에 상륙 주정이 해변에 닿기도 전에 수많은 병사들이 바다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변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지옥 속에서도 한 걸음씩 전진했고 막대한 희생을 치른 끝에 마침내 절벽 위 독일군 진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르망디에 교두보를 마련한 연합군은 이후 2달간 보카주라 불리는 노르망디 특유의 울창한 생울타리 지대에서 독일 기갑부대와 격렬한 소모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7월 말 코브라 작전이 성공하면서 마침내 독일군의 방어선을 뚫고 프랑스 내륙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8월 25일 연합군은 4년간의 나치 점령에서 벗어난 파리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샤를 드골 장군은 개선문 아래를 행진하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파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라고 말이죠.
연합군이 독일 본토를 향해 진격하던 1944년 12월. 전쟁이 크리스마스 전에는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히틀러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서부 전선에서 최후의 대규모 반격을 감행합니다. 바로 벌지 전투입니다. 독일군은 1940년 프랑스 침공 때처럼 연합군이 방심하고 있던 아르덴 숲을 뚫고 기습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연합군의 전선은 거대한 돌출부, 즉 벌지 모양으로 깊숙이 패였고 특히 바스토뉴라는 작은 마을에 고립된 미군 공수부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독일군 사령관이 항복을 권유하는 서한을 보내자 미군 지휘관 앤서니 맥콜리프 준장은 단 한마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츠. 쉽게 말하면 헛소리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맹렬한 저항과 함께 마침내 악천후가 거치고 연합군 공군이 하늘을 장악하자 독일군의 공세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 아르덴 대공세는 히틀러가 서부 전선에서 동원할 수 있었던 마지막 정예 병력과 전차를 소모시킨 그의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이 도박의 실패로 서부 전선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되었습니다. 1945년 새해가 밝았을 때 나치 독일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노르망디 상륙에 성공한 연합군이, 동쪽에서는 스탈린그라드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소련군이 맹렬한 속도로 독일 본토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도박이었던 벌지 전투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히틀러의 군대에게는 더 이상 반격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부 연합군은 3월에 독일의 마지막 자연 방어선이었던 라인강을 건넜고 동쪽의 소련군은 이미 폴란드를 지나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을 불과 수십 킬로미터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도시들은 연합군의 폭격기들에 의해 밤낮 없이 불타고 있었고 도시는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인 1945년 2월 연합국의 새 거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총리,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은 흑해 연안의 얄타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곧 다가올 독일의 패배를 확신하며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를 논의했습니다. 이 얄타 회담에서 독일은 무조건 항복해야 하며 승전국들에 의해 분할 점령된다는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또한 스탈린은 독일이 항복한 후 3개월 안에 아직 전쟁을 계속하고 있던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945년 4월 마침내 소련군이 베를린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다라며 최후의 저항을 명령했지만 이미 전세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도 지하의 깊은 벙커, 총통 벙커에 틀어박혀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지도 위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부대들에게 반격을 명령하며 절망적인 발악을 계속했습니다. 4월 30일 소련군의 붉은 깃발이 베를린의 독일 제국의회 의사당 건물 위에 꽂히고 도시가 완전히 함락되기 직전 히틀러는 연인이었던 에바 브라운과 짧은 결혼식을 올린 뒤 그녀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독일 정부는 5월 8일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6년간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런던의 거리로 나온 윈스턴 처칠은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라고 말이죠. 유럽에서는 승리의 축포가 터졌지만 지구 반대편 태평양에서는 여전히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은 일억총옥세를 외치며 항복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미군은 일본 본토를 향한 섬 건너뛰기 작전을 계속하며 한 뼘 한 뼘 피비린내 나는 진격을 이어갔습니다. 1945년 초 이오지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비행장을 차지하기 위해 수만 명의 미군과 일본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곧이어 벌어진 오키나와 전투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일본군은 가미카제라 불리는 자살 특공대를 동원해 미군 함대에 돌진했고 섬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까지 희생되는 끔찍한 소모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오지마와 오키나와에서 겪은 일본군의 광신적인 저항에 미군 지휘부는 일본 본토 상륙 작전을 감행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연합군과 일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바로 이때 미국은 인류의 역사를 바꿀 비밀 무기를 완성시켰습니다. 수년간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맨해튼 프로젝트, 바로 원자폭탄이었습니다. 그 사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대통령직을 승계한 해리 트루먼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7월 연합국은 일본의 포츠담 선언을 통해 즉각적인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속하고 완전한 파괴에 직면할 것이라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지도부는 이를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미군 폭격기 한 대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투하되었습니다. 단 한 발의 폭탄으로 도시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수만 명의 생명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사흘 뒤인 8월 9일 얄타 회담의 약속대로 소련군이 만주를 침공하며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두 번째 원자폭탄 펜맨이 나가사키에 투하되었습니다. 두 개의 도시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거대한 동맹국 소련까지 참전하자 일본 지도부는 마침내 버틸 힘을 잃었습니다.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은 라디오를 통해 떨리는 목소리로 직접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전쟁의 패배를 알렸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되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불태웠던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참혹했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인류는 유대인 대학살, 즉 홀로코스트와 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망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제국들은 무너졌고 세계는 원자폭탄이라는 공포스러운 무기를 손에 쥔 미국과 거대한 붉은 군대를 거느린 소련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초강대국이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